기도하시는 영원한 제국의 저자인 유철균 대구 경북연구원장을 모셔서 안동문화관광과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특강을 두번 받도록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들 앞에서 외람되게 제가 특강을 하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안동군 임동면 무실류씨의 말씀 유철균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귀족 계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급으로서의 귀족은 없지만 정신으로서의 귀족, 문화로서의 귀족은 있습니다. 정신으로서의 귀족, 문화로서의 귀족이 없으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주무정치와 선동, 모략으로 이제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정신으로서의 귀족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정신으로서의 귀족, 문화로서의 귀족이 누구냐라고 하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제 안동유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동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신으로서의 귀족, 문화로서의 귀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정신으로서의 귀족, 문화로서의 귀족이 어떻게 태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567년에 스페인의 5만 명의 소총을 든 근대화 보병 사단이 네덜란드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게 영국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프랑스와 비교할 수 없는 약소국가였고 유럽의 변방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는 아시겠지만 그 도버 해협을 가로지르는 남서풍을 받으면 48km, 영국의 켄트주 해안까지 4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코앞에 5만 명의 소총 보병이 상륙했다는 사실이 영국의 절대적인 위기였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 영국의 지도자였던 엘리자베스 1세가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20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네덜란드 해적들과 제휴하고 자기의 드레이크 같은 자체의 해적들을 양성하고 정보전을 하고 프랑스와 제휴하고 프랑스 미군호를 후원하고 이렇게 20년 동안의 노력 끝에 스페인의 5만 대군을 네덜란드로부터 철수를 시키게 되는데요. 이때까지의 과정은 정말 영국의 거의 사투의 과정이었고,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영국이 이제 프랑스와 독립된 이 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대단한 그 영도자라는, 영국 역사 최대의 영도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 여기로부터 25년 후에 그 스페인 5만 명 대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16만 명의 소총보병, 스페인 보병보다 훨씬 더 좋은 소총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강한 갑옷으로 무장한 보병이 조선에 상륙을 합니다. 근데 이 조선에는 엘리자베스 1세 같은 정치 지도자도 없었고 관도 미약했고 모든 것이 불리해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됐는데 7년간의 전쟁 끝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16만 명의 소총 보병을 밀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전쟁이었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이순신 장군이 해군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있었고요. 명나라 군대 원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지방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강력한 의병들의 저항으로 육지에서 사투와 사투를 벌여서 이 16만 명의 소총보병을 육지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럼 이 경제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떻게 이런 힘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이런 힘이 존재할까? 그 16만 명이 유럽에 상륙을 했다면 유럽은 완전히 일본의 땅이 됐을 것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석학 조셉 리단이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서 썼습니다. 만약 그 16만 명이 유럽에 왔다면 유럽은 완전히 일본의 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땅이 그 16만 명의 소총보병을 이겨냈는데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바로 그런 일이 있기 42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1549년에 퇴계 선생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벼슬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단양군수의 지위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서원운동을 일으키십니다. 도산서당을 지으시고 서원운동을 일으키시고, 이 서원운동, 이걸 이제 퇴계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방화 시대를 연 이 퇴계혁명의 힘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바뀌고 서울로 향하던 자원과 인재와 자본이 지역으로 향하게 되면서 지역의 인구가 늘고 지역의 보육과 교육과 의료가 나아지고 지역의 네트워크가 강해지고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지역의 힘이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그 강해진 국력의 힘으로 16만 명의 소총보병을 밀어냈던 것이죠. 그럼 퇴계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1549년에 퇴계 선생은 7형제의 막내셨는데요. 바로 넷째 형이셨던 온계공 이해께서 충청도 관찰사가이었던 시절에 역적을 비호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곤장 100대를 맞고 유삼천리를 당하다가 피고름을 흘리면서 끌려가다가 이제 그 남양주 니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이 사건이 퇴계 선생에게 큰 충격이었고요. 그 이전에 퇴계 선생은 이미 많은 실존적 고뇌를 통해서 서울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욕망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퇴계 선생님의 두 번째 부인은 권씨 부인인데, 권씨 부인의 그 숙부 되시는 권 전 선생도 곤장 170대를 맞고 시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그 몸이 찢어져가지고 돌아가시고, 그 권씨 부인의 아버님 권질 선생도 이제 유배를 당하시죠. 이런 그 안동권씨 집안의 그 정치적인 피해를 보고 정치적 피해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그 권씨 부인 그 때문에 정신이 이상하게 된 권씨 부인을 후실로 맞아서 두 번째 부인을 했는데, 그 16년 동안 이런 정신적 피해, 이런 현실에 대한 깊은 고뇌를 하셨던 분이 퇴계 선생님이었습니다. 퇴계 선생님이 이런 고뇌를 하시던 이때가 조선왕조의 가장 극악한 독재 정치가 있던 시절입니다. 바로 명종의 어머니이신 문정왕후 윤씨가 20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과를 다시 부활시키고 을사사화를 일으켜서 아주 가혹한 형벌, 곤장 170대라는 그 조선형제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형벌이거든요. 그런 형벌로 아주 포괄적으로 그 살림을 다스리던 이런 시절에 많은 고뇌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1549년부터는 더 이상 서울을 쳐다보지 않겠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가서 썩어 문드러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돌아와서 세 칸 모옥인, 딱 방 3개가 있는 모옥인, 마루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가 있는 모옥인 도산서당을 지으시는데요. 이때 도산서당을 지으시고 퇴계 선생께서 그 안동 옹계리에서 일으킨 것이 바로 서원운동입니다. 이 서원운동은 그 중국의 그 복건성 절강성 지역, 바로 주자가 태어났던 복건성 절강성 지역에서 발달했던 강남농법을 안동이라는 지방으로 이식하는 혁신의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론이라고 알고 있고 무슨 철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그건 철학은 맞습니다만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과과학으로서의 철학, 사이언스로서의 철학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농업기술, 토목학, 천문학, 의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통합과학, 에피스테메로서의 철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퇴계 선생님은 이런 성리학을 가지고 지역에 산모작을 하는 농법이 그 강남농법입니다. 이 강남농법을 이미 세종시대에 들어왔지만 이것을 기술 개발을 해서 퇴계 선생이 단양군수를 할 때 복도소라는 강남농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저수지를 만드시고 실험해 보시고 이걸 안동으로 이식해 오신 것이 퇴계 선생의 서원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 부대 서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서원의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대 서원들이 전부 금강, 낙동강, 영산강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강남농법이 상류에 천방이라고 하는 볼을 쌓아서 그 천방의 첫 번째 논으로부터 10번째 논으로까지 물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배치를 하는 기술이 우선인 농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농법을 배치하죠. 그 다음 강남농법의 두 번째 그 기술은 시비법입니다. 밑걸음, 덧걸음, 뒷걸음이라는 걸음을 3번에 나눠서
뿌리면서 그 거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냥 뿌리면 작물과 잡초가 같이 자라가지고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밑거름을 뿌려서 잡초를 자라게 하고 그 잡초를 섞인 물을 넣어서 섞인 다음에 덧거름을 뿌리고 밑거름을 뿌리는 것이 이제 강남농법이었는데, 이 강남농법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태계 선생님의 조부이신 진성희 씨 가문이죠. 이계양 선생이 1501년에 안동 옹계리에 들어갔을 때 안동 옹계리에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집이 한 채 있었는데 1586년에 태계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이준 선생이 손자인 이안도 선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분재기를 썼을 때 그 분재기에 나온 내용으로 추정컨대 1000호가 넘는 집이 안동 옹계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던, 논이 하나도 없던 지역이 전부 논으로 변합니다. 이런 것이 강남농법이었는데요. 이 강남농법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태계 선생의 도산재현 금문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도산재현 금문록은 여기 안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태계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제자들의 명단입니다. 그 도산재현 금문록에 307명의 제자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307명의 제자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이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도산서당에 오신 게 아니죠. 태계 선생을 만나서 성리학을 배우려고 왔지만 와서 보니 그 아주 가난했던 진성희 씨 집안이 안동에 돌아서 저렇게 서원을 차려놓고 저기 정주하면서 저기 진성희 씨의 종가가 되고 저 종가가 영남의 5손가락에 꼽히는 거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서 저 험악하고 부당한 소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원영 정난정의 저 부당한 권력에 아유하면서 저렇게 정말 자기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면 저렇게 과거를 보고 사느니 차라리 내 고향에 가서 나도 서원을 짓고 저렇게 강남농법으로 내 종가에서 좋은 일들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라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요. 이게 바로 태계가 돌아가시고 엄청난 서원들이 전국에 지어지고 이 전국에 지어진 서원들이 혁신의 전쟁기지가 되어서 경제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이 강남농법이 보급이 되고 종가가 각지에 성립을 하니까 그 종가에서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격대 보육이 가능해집니다.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고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육이 좋아졌는가 하면 각지에 향약구급방이라는 의사를 읽을 수 있는 선비들이 들어갑니다. 어느 지역이든 아무리 시골이라도 의사를 읽을 수 있는 선비가 있다. 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비들이 생겨남으로써 지역의 의료 환경이 훨씬 좋아집니다. 또 이렇게 강남농법에서 많은 논들이 보급되면서 지역의 인구가 늘고 지역의 경제가 융성해집니다. 이런 16세기에 놀라운 지방화 시대 혁명이 우리 안동이 일으킨 변화였고요. 이 안동이 일으킨 변화의 힘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큰 전쟁을 치르고 일본도 정권이 망하고 명나라도 정권이 망했지만 조선은 계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안동 유림이 가진 정신적 귀족으로서의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태계혁명과 똑같은 혁명이 안동에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계혁명의 본질이 뭡니까? 수도권에서만 집중되어 있던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을 지방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세종시대에 들어와서 농사식선에만 겨우 담겨있던 그 강남농법을 어떻게든 토착화해가지고 안동으로 가져와서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듯이 지금의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 4차 산업, 우리가 메타버스, IoT, AI, 그리고 빅데이터, 이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들이 안동을 비롯한 경북 지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당면한 경북 인구 소멸 문제의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북의 인구 소멸은 굉장히 피할 수 없는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희망의 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를 바로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13살, 14살, 15살 난 애들이 좋아하는 매체입니다. 저는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저한테
그 로블록스라는 그 메타버스에서 게임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 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거제도 계산초등학교 6학년 옐롯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유튜브에서 그분 방송을 보고 너무 좋아해서 그분이 다니시는 초등학교 앞에까지 가가지고 선생님 하교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나가지고 같이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선생님한테 그 게임 만드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 선생님이 너무 착하고 너무 효자고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이 분들이 돈 벌러 나가면 7살 난 남동생을 데리고 놀기 위해서 로블록스를 하다가 로블록스를 점점 더 재밌게 하려고 자기가 게임을 만들게 되고 그 게임 만드는 법을 유튜브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이십니다. 제 선생님이. 제가 13살 난 그 선생님을 만나고 왔다는 말을 듣고 제가 유아여대 23년 있으면서 가르쳤던 제자 중 15명이 대학 교수가 됐는데 제 제자 교수들도 거기 거제도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오고 그 제자의 제자들도 만나고 이 사제 3대를 가르치는 대사부이신데 이분이 지금 올해 나이가 15살이십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바로 메타버스 시대의 변화거든요.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착한 애들이 너무너무 창의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빛을 보는 거죠.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볼관자의 빛광자입니다. 볼관자의 빛광자인데 이 관광이라는 말의 어원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관광방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관광방은 안국동과 지금 문화부가 있는 진접동 사이, 그러니까 지금의 K-트윈타워가 있는 그 자리가 이제 관광방 자리입니다. 왜 관광방이라고 했냐면 이때 빛광자는 임금님의 용안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임금님의 용안을 볼 수 있는 지점이다 해서 관광방인데, 근데 실제로 관광방에 와서 임금님의 용안이 보이냐면 안 보이죠. 그 구중문걸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임금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그분들이 본다는 임금님의 얼굴은 어디에 있냐면 본인의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렇게 여유와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임금님의 용안을 보러 왔다라고 하는 내면의 기쁨, 내면의 힘인데요. 우리 내면에 있는 불변의 힘을 깨닫는 것, 이게 진정한 그 관광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 관광은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아니 태계 선생님이 307명의 제자를 가르치셨다는데 태계 선생님이 1549년에 돌아오셔서 1570년에 돌아가시는데 21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307명을 그 조그마한 2.4m, 2.4m 되는 방에서 307명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가 늘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그 강의록에도 들어있지만 학봉 김성일 선생, 의성 김씨 집안 아닙니까? 그 학봉 김성일 씨 집안에 아주 뛰어난 5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태계 선생한테 배운 기록들을 조금씩 남겼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기록이 운암 김명일이 쓴 운암일기입니다. 운암일기를 잘 보면 태계 선생님이 가르친 게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수업을 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수업을 하셨는가 보면 그냥 명과 장 4글자 딱 써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라 이런 거 하시고, 제자들 와보면 태계 선생님 워낙 그 당시에도 유명한 학자이셨기 때문에 늘 손님이 있습니다. 그 손님과 술 드시는 태계 선생님도 술도 많이 드시고 등산도 많이 가시고 산책도 많이 하시는데 그 태계 선생님 보고 옆에 앉아있다가 같이 술 마시고 오고 그 등산 가시는 데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가끔 묻고, 이게 사실 공부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습 아닌가. 런케이션이죠. 러닝, 배움과 함께 워킹, 베이케이션, 배우면서 놀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김수일이 이제 김영일의 형인데, 김수일은 그 학봉 김성일의 또 형이죠. 그 김수일은 13살부터 태계에 유문하였다. 문 앞에서 놀았다는 말이거든요. 노는 것이 정말로 훌륭한 것이고, 놀면서 배우는 것. 지금 로블록스에서 13살 난 애들이 하고 있는 것. 저것이 진정한 배움이고, 저것이 정말 중요한 배움의 터닝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로블록스에서 지금 같은 메타버스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챗 GPT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식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챗 GPT는요,
GPT-3라고 하는 그 초거대 규모 인공지능이 한 번 더 발전해서 2022년 11월 30일 날 공개된 초거대 규모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2021년 11월 30일로부터 5일 지났을 때 사용자가 100만 명이 넘었었고 40일이 지났을 때 1000만 명이 넘었고 64일, 오늘입니다. 오늘 64일에 1억을 돌파했습니다. 마치 마른 들판에 큰 불이 붙는 기세로 정말로 그 급격히 사용자가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제가 지금 그 경북연구원장이 돼서 경북연구원 주제로 경주의 그 신라왕경을 8세기 신라왕경을 메타버스로 재현하는 신라왕경 메타버스 재현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중장기 계획을 만들려면 지금 경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에 그 구들장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건물이 있었던 흔적밖에 없거든요. 그걸 기단이라고 합니다. 기단밖에 없는 데서 신라시대, 8세기 신라시대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가를 상상을 해서 그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복원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거를 잘하는 사람을 러시아로부터 뽑아왔어요. 저희 경북연구에 러시아인, 러시아 모스크바 건축학과를 나온 타냐 이그나토바라는 그 연구원이 열심히 그 챗GPT와 미드저니 그리고 그 달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걸 만들고 있는데 정말 그 그림을 보시면 놀랄 것입니다. 8세기에 신라가 이렇게 생겼구나, 신라왕경이 이렇게 생겼구나, 서라벌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놀라운 퀄리티의 그 그림들이 하루에 28,800장씩 쏟아냅니다. 미드전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그리고 저희 경북연구원에 쓰는 보고서는 앞에 이런 보고서의 제목만 쓰면 4장 정도의 앞부분의 초안을 챗GPT가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데 사실 그대로 써도 큰 지장이 없을 만큼 물론 완성도가 100%는 아니지만 98%의 완성도를 갖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이것들이 그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속도혁명입니다. 지금 이제 모든 지식노동이 속도혁명에 돌입하고 모든 학문이 명령어 챗GPT에 어떤 명령어를 넣는가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령어 공학으로 침투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우리 경북과 안동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북은 산업시대,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해가지고 구미와 포항 같은 데서 이 국가 근대화를 일으킨 그 주역이었지만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정보화 시대에 너무 뒤처졌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머뭇거리다가 우리 인터넷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다 봤지 않습니까? 산업화에는 일찍 갔는데 정보화에 늦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정보화에는 늦었지만 지능화에는 앞서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는 경북이 늦었지만 지금 지능정보 챗GPT로 대표되는 지능정보혁명에 경북이 앞서갈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침 정말 고맙게도 작년에 제가 8월 1일 날 그 연구원장에 취임했는데 8월 3일 날 문화부 장관 보고를 했던 구미 메타버스 데이터 센터 3,600억 규모의 초거대 규모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예산을 주셨어요. 너무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든 경북 안에 챗GPT 같은 초거대 규모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걸 공공의 초거대 규모 인공지능으로 이끌어가고 이 공공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교육을 혁신해가지고 모든 교육이 AI 플러스 알파가 되는 새로운 그 교육 제도를 지역 대학에 보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까지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와 경북 도립대, 영남이공대가 굉장히 하늘과 땅 같은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챗GPT가 나오는 순간 정말 서울대, 카이스트, 연고대, 포항공대와 지역의 아주 낮은 대학들의 지적인 능력의 격차가 그야말로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시기에 우리가 혁신을 한다면 경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안동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안동이 가진 정신으로서의 귀족 그리고 문화로서의 귀족이 21세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에 계신 우리 연가인들이 또 함께 합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